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바로 그분 최파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앵커님. 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뭐 이름은 소개 안 해드려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별칭으로만 최파고님 네. 그 정도만 해도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쵸? 네, 2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2주 동안? 요즘 전 다른 것보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뭐 어딜 가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참 좋더라고요. 좀 바깥 활동 좀 많이 하셨나요? 네, 얼굴이 좀 탔죠, 제가. 그러니까요. 네, 요즘 라운딩도 좀 다니고, 네. 네, 여행도 좀 다녀오고, 어. 네, 좋은 날씨 잘 즐기고 그 있습니다. 겨울에는 굉장히 하얗셨는데 네, 맞아요. 이게 그 검게 타는 게 아니라 빨갛게 타시죠?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네, 빨개져서 똑같으실 것 같아요. 맨날 촌놈이라고 막 사람들이 놀리고. 저도. 그러니까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이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올해 시장 모르겠어요. 참여하는 투자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즘 참 좋다. 장이 참 좋다라고 많이 느끼고 특히나 이제 강남권 고객분들과 저는 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대부분 빅테크 종목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보니 네. 2021년도 당시에 그 계좌별 최고점을 요즘 조금씩 깨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 고객분들의 계좌 잔고가 사상 최고까지 지금 거의 도달해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다 그 보니 플러스 전환이 아니라 네. 사상 최고가를 깨고 있어요? 그렇죠. 잔고 기준으로는 뭐 2021년도 가장 좋았던 장 이상의 잔고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요즘은 조금 즐겁게 이제 장을 바라보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건 미국 시장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가 일본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난번에 일본 시장 관련 업데이트를 조금 드렸고 플러스로 많이 나온 게 AI 버블이라는 단어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들 혹은 좀 실망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들 다들 고민이 많은 시점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인공지능 정말 좋은데 네. 비싼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뭐 긴 말 않고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바로 한번 가시죠. 네, 제목 먼저 한번 자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의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결국 누가 봐도 지금의 시장은 인공지능이 대세 상승인 장이고요. 인공지능 섹터가 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인데 문제는 지금 정도의 위치, 특히나 시장이 꽤나 많이 올라왔고 인공지능을 대표한 종목들이 거의 신고가 영역에 있는 상태에서 과연 투자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첫 번째 장표로 준비를 한 건 지난번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는 제프리 힌튼 박사님의 멘트입니다. 2023년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 계기가 무엇이냐면 아마 역사는 챗GPT의 등장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2022년 11월에 챗GPT가 런칭하고 12월에 우리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게 됐고 그 이후로 GPT-3를 넘어서 GPT-4가 나오면서 급격히 시장에 관심이 몰려갔는데 그야말로 제프리 힌턴 교수님의 말처럼 우리 인류가 피워낸 새로운 나비, 완전히 새로운 경지로 가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주식시장은 잘 반영했다고 판단되는 게 제가 연초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챗GPT에게 실제로 질문했던 거고요. 인공지능 관련 주식 알려줘라고 질문하고 그 답변을 제가 3% 제 글로벌 라이브에도 공유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 받았던 답변이 구글과 아마존, 엔비디아, IBM, 테슬라, MSFT,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6개 종목인데 누가 보면 조금 식상하다고 할 수 있는 답변이지만 연초에 저 6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따져보면 네네. 6개월 동안 거의 70%가 넘습니다. 네. 평균 값은.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랠리가 나왔기 때문이죠. 네, 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누가 봐도 인공지능 섹터 자체는 지금 시장 주도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챗 GPT가 맞췄네요. 맞췄죠. 리딩 잘했네요. 맞습니다. 사실 뭐 챗GPT가 아닌 누가 물어보더라도 아마 인공지능 종목하면 IBM은 약간 의외일 수도 있지만 그 외 종목은 다들 대동소이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만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들의 수익률은 평범하지 않았다. 초대형주들이 사실 뭐 지난 6개월간 거의 50% 40% 오르는 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초에 그렇게 질문했던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봐서 비교해 봤더니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연초 그러니까 작년 시장의 최저점은 2022년 10월 중순이었는데 네. 그 최저점이 아닌 그냥 올해 연초로 단순히 YTD 연초로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체크해 보더라도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 벤치마크인
S&P 500 S&P 500이 한 14% 정도 올랐고요. 꽤나 많이 올랐죠. 그렇죠. 하지만 나스닥은 그 2배인 30%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0%로 놀라운데 그 상승을 주도한 종목들을 보면 인공지능 대표주로 많이 언급 나오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무려 3배가 올랐습니다. 저게 최저점 대비 상승률이 아니라 그냥 연초에 딱 샀다고 했을 때 상승률이 무려 플러스 193% 그러니까 3배 오른 거죠. 1월 1일에. 네, 1월 1일에.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알만한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하나지만 저게 플러스 108% 연초에 딱 2배 올라와 있고요. 네.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연초에 41% 올랐으니까 시가총액 2,500조짜리 기업이 40%로는 기염을 토하는 그런 상승장이었습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인공지능 주들이 내일은 매우 뜨거웠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인공지능 참 좋은데 엔비디아 지금 사도 돼요라는 의문이 조금 생길 수 있잖아요. 올해 3배 올랐는데. 맞습니다. 올해 3배 올랐는데 지금 또 들어가도 돼요가 이거 좀 부담스럽죠. 네. 저점 대비 4배 올랐고 네. 연초에 3배 올랐고 지금 시가총액 1,000조인데 네. 이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포트폴리오 엔비디아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네. 부담 없는 물량을 모아가도 될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퀄리티에 대한 의심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건 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라 전 세계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자신 있게 큰 비중을 사기엔 제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빨리 올라온 게 아닌가. 네.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게 아닌가. 네. 제가 늘 하는 표현이지만 늘 주가는 펀드멘털의 변화보다 심리를 반영하면서 급하게 움직이는데 네. 지금의 엔비디아 주가는 누가 봐도 기대라는 심리 영향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네네. 물론 초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주가보다 더 높은 지점이 있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간이 꽤나 길어질 수 있거든요. 비싼 가격에 샀을 때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 정말 좋은 기업들, 최고 퀄리티 기업들이 다소 비싸게 거래된다면 우리는 다른 기회에도 눈을 좀 돌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나누기 위해서 다음 장을 준비했는데 바로 오픈을 하자면 네. 제가 바로 준비한 게 핵심 전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성 전략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네. 지금 2023년부터 향후 몇 년간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가 인공지능이라는 것 의심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향후 몇 년간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랠리가 나오게 될 거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지겠죠. 네. 근데 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퀄리티라고 했을 때 다소 과열 구간에 들어간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고민을 해볼 것들로 저는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위성 전략, 세틀라이트 전략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성장했을 때 뭐가 함께 갈 수 있을까? 그 네네. 수혜를 누가 받게 될까에 대한 고민으로서 세 가지 섹터를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그 수혜를 저는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반드시 함께 성장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네. 의외의 한 수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사이버 보안이요? 네,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이라. 네. 연관고리가 잘 안 떠오르실 수 있을 그러니까 것 뭔가 같은데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이버 보안을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은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코딩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딱 와닿진 않네요. 한번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좀 달라지겠죠? 네, 백그라운드를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인공지능이 뭘까라는 퀘스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네. 결국 인공지능이란 건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모아왔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재결합함으로써 그걸 활용해서 뭔가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네. 정보를 모아내서 우리의 검색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그 검색의 수준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낸다거나 네. 그리고 또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테슬라 같은 기업은 운전이라는 걸 더 밸류를 업시켜서 자율주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죠. 네.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결국 수많은 데이터 조각을 모아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네. 그 결과물로서 요즘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엔비디아가 인공지능형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형 매출이 늘어났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보면 매출이만가 늘어난다는 건 새롭게 퍼스널 컴퓨터가 더 늘어나거나 네. 뭐 모바일 수요가 늘어나거나 뭔가 수요가 늘어나야지 매출액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지금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난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뭐 엔비디아나 아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뭔가 나와서 거기에 반도체 수요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는 지금 없거든요. 뭔가 전기차나 뭐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모바일의 새로운 디바이스는 없는데 네. 지금 말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메모리 기업들이 말하는 인공지능량 수요가 좋다 이런 표현은 결국 그게 데이터 센터의 인공지능 버전으로 레벨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향 수요가 많은 거고 바꿔서 말하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바꿔서 말하면 시장에서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고 네네. 데이터 센터와 유저 간의 트랜잭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나 정보를 요청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오는 게 더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이 사이버 보안이야말로 데이터의 수요가 많아지고 유저와 이 데이터 센터 사이의 트랜잭션 정보가 오고 가는 게 많아질수록 이 사이버 보안은 사실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네. 그렇겠네요. 제가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정보들이 데이터 센터에 입력이 되고 그리고 제가 뭔가 찾고 싶은 정보들이 데이터 센터부터 오는데 그럼 그 중간에 내 정보를 잘 막아주고 그리고 남의 정보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해주는 뭔가 이런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은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되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클라우드란 산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는 이 정도의 설명은 다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제가 친절한 설명은 뒤에 이어서 제가 해뒀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시작을 여는 이제 단어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사이버 보안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제목을 달아봤고 어쨌든 작년 연말에 그 오픈 AI가 챗 GPT라는 새롭게 런칭한 서비스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모두 다 인공지능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기업들의 문제는 너무나 좋지만 다소 비싸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저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인공지능을 나의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기 위해서 굳이 인공지능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그 간접 수혜를 받을 종목 중에 하나로서 사이버 보안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네. 그렇다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는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인데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향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이 개화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클라우드 산업을 구성하는 데이터 센터들이 인공지능 관련 로직을 소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이 첨부된 데이터 센터로 레벨업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클라우드 산업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조금 풀어서 설명드려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인인 제가 회사의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 일을 할 때 네. 보통 회사 사무실에 앉아서 접속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떠한 중요한 데이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네. 나의 회사에 IP가 등록된 PC에 접속해야만 가능했거든요. 네, 네. 근데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웹상에 그러한 데이터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접속해도 무관하고 카페에서 접속해도 무관하고 그리고 컴퓨터가 아니라 모바일로 접속해도 되고 태블릿으로 접속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되죠. 과거의 데이터 센터들,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은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매우 중요한 정보들에 접근하는 주체가 컴퓨터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또 위치도 사무실 안에 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네네. 여러 위치에서 접속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에셋증권에 재직 중이라면 직원인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데이터에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 누군가 해커가 네. 최용석인 척 위장하고 네. 스타벅스에서 접속해서 네. 우리의 메인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그렇죠.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은 어려운 점이 과거에는 특정 매체가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쉬웠는데 네. 지금은 거기에 접속하는 매체나 주체들, 장소들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얘가 진짜 안전한 접속 루트를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보안망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접속한 이 사람이 최파곤지 내가 어떻게 아니? 이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되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옛날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예전에 경제방송 오기 전에 외국계 회사를 좀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외국계 회사에서 나눠줬던 그 노트북이 있었어요. 노트북을 켰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네. 그때도 그렇게 기술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뭐 좀 시간 전 2009년이니까 그렇게 뭐 기술이 나쁠 때는 아닌데 그 왜 늦었냐면 제가 다니는 이 외국계 회사에 그 한국 직원들이 쓰는 서버가 홍콩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안전하게 우리 서버에 접속하려면 홍콩의 IP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던 거죠. 네. 그런데 요즘엔 안 그러겠죠. 이제 전 세계 클라우드를 다 쓰고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빠른데 그때는 이제 느리지만 안전하게 이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 근데 지금은 빠르지만 안전해야 되니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빠르지만 안전해야 되니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클 거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클라우드 보안은 무엇보다도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접속하는 장소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네. 접속한 디바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조금 더 기술적으로 풀어서 본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보안,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면 보통 해커에 대한 그 보안으로서 방화벽, 파이어월을 보통 많이 얘기했는데 네. 지금의 방화벽은 특정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것도 서버상에 구현돼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상의 그 방화벽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게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고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 한번 준비해 본 걸 보면 사이버 보안 자체는 사실 연간으로 한 10% 정도 성장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섹터로 한정한다면 연간 성장률이 34% 거의 30% 중반의 가파른 성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체킹하고자 하는 건 사이버 보안 전반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이버 보안 내에서도 클라우드 보안에 특화된 기업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가 키 메시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연간 35%면 사실 굉장히 화려하죠.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더해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사이버 공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보셨겠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사이버 공격이 3배 이상 늘어났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네.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1분기에 사이버 관련 공격이 특히나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사이버 해킹은 600% 넘게 성장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클라우드가 일상화되면서 사이버 해킹 공격 자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2021년도 1분기만 해도 해킹 공격이 주간으로 한 700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700건이 좀 놀라운 건 뭐 국가나 특정 지역이 아니라 각각 공공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국방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이런 기관별로 해킹 공격이 전 세계 평균이 일주일에 한 600건, 700건에서 지금은 한 1200건, 1300건 정도. 일주일에 1200건, 한 달에 5000건씩 사이버 해킹 공격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빈도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보시면 교육이나 연구 분야나 정부, 군, 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분야 쪽으로 해킹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사이버 해킹의 피해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집계된 게 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가 6조 네,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 GDP 6%인데 이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재밌는 걸 보면 북한 같은 국가가 1년에 국방비, 미사일 연구에 이런 걸로 하는데 한 8천억 정도 쓰거든요. 8천억이요? 네. 근데 북한이 돈이 없는데 그 국방비에 8천억 쓴 게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 대부분의 자금들이 해킹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하고 라자루스 같은 조직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이 작년에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 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킹으로 먹고 살 정도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이제 거대한 시장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이버 보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대응 과정에서 좀 많은 일거리나 성장 이제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지금 S&P 500 상위 종목 중에 IT 업종 내에서 EPS 성장률을 보면 압도적으로 넘버원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3년간 기대 성장률이 연평균 40% 중반. 엄청난 거죠. 네네. 근데 넘버 2, 넘버 3가 재밌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부르는 보안 기업이 두 번째고 네. 한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고 불리는 저거 역시도 방화벽의 가장 이제 최강자로 불리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고요. 네. 저 기업이 한 30% 정도 돼서 미국 내에서도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성장률이 다른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3년 연평균 봉리로 35% 성장하니까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사실 최근에 보면 단순히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EPS가 실제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팔로알토 같은 기업들, 특히 팔로알토 같은 기업은 최근에 보면 주가 자체는 2021년도 고점을 벗겨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는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고 시가총액이 지금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 한 80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원화 기준으로. 네. 근데 그 정도 덩치 기업이 꽤나 민첩하게 가파르게 올라간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정도 설명드리면 결국 우리 투자자분들은 바로 또 핵심을 바로 찌르시겠죠. 저는 지금 멍한데. 그런가요? 그럼 지금 PEG는 뭐예요? PEG는? PEG는 성장률을 감안한 멀티플 PER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PEG 기준으로는 낮을수록 조금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는 거고 네. PER을 성장률로 나눠 놓은 건데 지금 IT의 평균 PEG가 한 1.6배 정도 됩니다. 네. 1.6배라는 건 연간 20% 성장하는 기업의 멀티플이 한 32배 정도 거래된다는 의미죠. 근데 그걸 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 같은 사이버 보안 기업은 아주 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밸류에이션이고요. 다만 성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롱텀하게 봤을 때는 그 정도 멀티플을 좀 합리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PEG 기준으로 보면 그럼 엔비디아가 더 싼 거예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있는 거죠. 다만 요 자료가 나왔던 시점 대비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요거는 데일리하게 최신화된 자료는 아니고 유한테에서 만들어주신 자료인데 이때를 대비해서 엔비디아는 좀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걸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키는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결론은 이제 나왔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많이 확장하면서 연간으로 35% 이상 업황이 성장하고 있다. 그럼 업황이 성장하고 있으면 거기에 좋은 기업들,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내면 될 텐데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최근에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이버 공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 네네. 특히나 방화벽이나 보안에 특화된 기업들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익까지 같이 따라오는 기업들이 더 매력적일 것 같으니까 보통 많은 보고서들에 나오는 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이 예시 기업들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더 추천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하이테크 기업이고 그 기업들의 시황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종목별 편차는 크다 보니 역시나 제가 추천하는 건 이러한 성장한 섹터의 대세 상승할 때는 ETF가 편하다.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섹터 ETF를 통해 섹터 자체를 커버하는 게 보편적으로 전 더 나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사이버 보안이 이미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고 포트폴리오나 벤치마크가 개발되어 있는 그 섹터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ETF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의 의미라기보다는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 ETF를 가져왔는데 조금 재밌는 결론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직관적이죠. CIBR, 사이버의 약자죠. 네, 뭐 Y 대신 I가 들어가 있지만 사이버가 시가총액 가장 큰 사이버 보안 ETF인데 시가총액은 한 5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럼 네. 원화 기준 한 6조 정도 되니까 엄청 큰 ETF죠. 보유 종목이 35개밖에 안 됩니다. 네네. 35개인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 4개 기업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포티넷,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스케일러가 사이버 보안 기업 ETF들이 모두 다 공통으로 저 4개 종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ETF가 여러 개, 한 7, 8개 상장되어 있는데 그 ETF들이 모두 다 저 4개 종목은 탑 10에 가지고 있더라. 네. 대표 종목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IBR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브로드컴이더라고요. 근데 브로드컴은 보안 외의 영역들도 조금 많이 있고 시스코 같은 경우에 또 보안 영역이 강하긴 하지만 역시나 보안 외의 매출액이 조금 많다. 그래서 보안만으로 가지고 가는 기업들 외에 다른 기업들 좀 섞여 있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가총액 큰 ETF가 해커를 떠올리는 HAC, 핵. 이 티커들이 잘 지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었네요. 시가총액 한 15억 달러 정도 되고 한 2조 원 정도 되니까 작지 않은 ETF고 보유 종목은 54개로 조금 더 분산이 잘 되어 있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뭐 아카마이, 포티넷, 클라우드 플레이어, 지스케일러 같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클라우드 보안에 조금 특화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최근 시장을 화두는
사이버 해킹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잘 만든 기업들이니까 뭐 HACK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그러한 것들에 좀 특화된 포트폴리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세 번째 ETF가 BUG. 우리가 이제 해킹 들어오면 이제 버그 걸렸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래서 버그라고, 이건 글로벌엑스라고 저희 미래에셋 그룹의 뭐 계열사긴 하지만 어쨌든 사이버 보안으로는 세 번째 시가총액을 가진 ETF고, 보유 종목이 23개로 상당히 좀 압축되어 있는데 사실 종목은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네. 똑같은 종목들이죠. 지스케일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퍼티넷, 이렇게 네 종목이 공통적으로 있었고, 물론 제가 이제 연구해 본 건 그랬던 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사실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이잖아요. 네.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해킹에 의해서 피해액이 글로벌하게 거의 6조 달러가 되는데 그 중에 1분만 방어해내도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 지금 사실 해킹 공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이버 보안 업체들조차도 거기에 완전한 대응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애널리스트들 레포트를 보더라도 클라우드 보안은 아직 좀 허술하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더 많은 기술 개발과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한 섹터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영역에서 다행히도 최강자들, 가장 잘하는 기업들은 아까 전 ETF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이미 기술 영역에서 상대적인 좀 기술 위에는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투자 대상으로서는 꽤나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그 지위가 조금은 공고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ETF를 통해 접근하든 아니면 아까 전 공통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든 무난하겠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키는 사이버 보안 영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해킹 공격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보안 영역도 진화를 요구하고 있고 네. 그게 기술력의 격차로 만들어지면서 탑티어에 있는 기업들의 우위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해도가 좀 높은 투자자들은 물어보실 게 기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사업자인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기업들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오히려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보안이라는 특화된 영역 내에서는 사실 지금의 이 클라우드에 특화된 보안 기업들이 그런 빅테크보다 약간 더 우월한 지위,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뭐 보편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클라우드면 나의 데이터 사용권을 다 주게 되는데 네네. 데이터 접근이나 이런 인프라를 다 제공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안까지 거기에 위탁하기보다는 서드 파티라고 부르는 이런 보안만 특화된 기업들을 해서 보안을 더 강화하는 이중 강화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걸 더 많이 사용하게 될수록 당연히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일거리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네네.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 또 클라우드 시대가 됐을 때 이런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이버 보안 기업 하면 떠오르는 그 제 머릿속에 기억이 뭐가 있냐면 한창 이제 전쟁이 막 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정보전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처음 발발하고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이버 보안이 훅 떠오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 이후에 그럼 정보전의 어떤 필요성이 줄어든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얘네 주가는 빠졌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얘는 언제 빠지는 애들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건 하이테크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률이 높고 하이테크로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들은 당연히 기대감에 의한 멀티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금리 이슈에 당연히 민감할 거고 실제로 금리 인상 이전에 멀티플이 높게 평가받던 기업들 대부분이 매출액이 성장하고 이익이 성장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빠지면서 주가가 실제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보안의 대형주들 지금 시가총액 한 50조 내외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주가를 보면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도 있고 네. 전고점을 깨고 올라간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성장을 대표한 산업의 종목들이 전고점 대비 많이 꺾여 있는 반면에 이 사이버 보안의 대형주 중에는 전고점을 벗기고 올라간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 섹터를 바라본 전망에서는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섹터 내에서도 2021년 금리 인상 이전에 만들었던 고점을 아직 못 벗긴 기업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기업은 정거점을 벗겼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시장에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까 전 말씀드린 클라우드 보안을 대표한 일부 기업들은 2021년 금리 인상 전의 고점을 시원하게 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반도체까지만 많이 봤었는데 여기에서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사이버 보안도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시장도 이미 잘 보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차원하자면 언제나 우리 포트폴리오의 코어는 당연히 인공지능이 돼야 할 겁니다. 네네. 근데 인공지능 기업들의 밸류가 과도하게 비싸진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게 될 거고 어느 정도 유연성을 만들어두는 그 현금들을 소중하게 집행하실 때 네네. 굳이 보이지 않는다면 엉뚱한 영역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섹터가 성장했을 때 간접수를 받을 수 있는 산업에 좀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네. 투자자고 그러면 많이들 반도체를 떠올리셨을 텐데 반도체와 함께 사이버 보안 역시도 지켜볼 필요는 있는 섹터가 된다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의류업체 그 일부에서도 의류업체 저 요즘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엉뚱한데요. 그러면 필수 소비재는 언제나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엉뚱했었나?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죠. 네, 물론 이 영역 외에 다른 것들이 엉뚱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나의 포트폴리오에 매력적인 투자이들 다양하게 넣어놔야 유연성이 생기는 건데 그러한 유연성을 넣을 수 있으면서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공지능 시대에 너무 오른 종목들 말고 분명히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사이버 보안 관련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주시는 최파고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